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영어 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튜브에서 영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께서 저한테 영어 상담을 신청해 오셨는데요. 자, 상담 내용 먼저 한번 보시고 오늘의 영어 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훈 선생님. 저는 직장인 유튜버 잉글리시 몬스터 EM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올려주신 중급자가 상급자로 가는 방법 영상 참 잘 보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해 주셨던 편법은 없고 꾸준히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 그건 많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얘기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저 역시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공부하면서 1년 반 정도를 노력해서 OPI라는 테스트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급자에 들어가는 이제 영어를 구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은 제 목표는 태훈 선생님처럼 초고수로 가는 거거든요. 또는 제가 존경하는 강경화 장관님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게 제 목표이거든요. 근데 초고수로 간다는 게 제가 좀 상상이 안 돼서 몇 가지 좀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태훈 선생님께서는 고수에서 초고수로 넘어가실 때 공부하는 시간을 좀 대충 계산을 해보신다면 몇 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초고수의 길로 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초고수 영어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고수 정도의 레벨의 실력은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인 영어 시험에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뭐 OPI S를 받으면 고수다, 어드밴스드 하이를 받으면 고수다, 이 정도는 고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초고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뭔가 시험이나 이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태훈 선생님께서 초고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본인의 뭐 특별한 공부법, 이게 조금 너무 따라하기 어려울까봐, 또는 태훈 선생님의 개인적인 공부 비법이어서 공유 안 해주신 뭐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킹님하고 콜라보레이션 한 거 봤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83년생이신가요? 저는 84. Okay, that's a lot of questions. Alright, 그럼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수에서 초고수로 넘어갈 때까지 제가 쓴 시간, 좀 얘기가 되게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영어 고수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시점은 통번역대학원 공부, 입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쯤, 그때는 저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완성형에 가까운 영어 고수 구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 시점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침 8시에 이제 학원 밑에 있는 카페에 가서 스터디를, 이제 파트너랑 만나서 스터디를 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밥 먹는 시간,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막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막 30분 만에 돌아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 먹는 시간 합쳐서 한 1시간 정도, 아침은 보통 굶었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카페에서 베이글이나 뭐 이런 걸 먹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하루에 밥 먹는데 썼던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수업을 듣거나, 이 통역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하거나 자습을 하는 걸로 하루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잠은 한 5시간 정도 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6시간이 되죠. 6시간을 이제 24시간 중에서 빼야 되고.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밥 먹고 자는데 썼던 시간이 이제 6시간이니까 공부하는데 썼던 게 이제 18시간입니다. 이동 중에도 항상 공부를 했어요.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18시간을 하루에 공부를 했고 이렇게 일주일을 한 거죠. 자, 그럼 126시간이 나오고 여기서 일주일에 제가 과외 썼던 시간이 6시간이니까 그럼 120시간을 일주일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4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이제 480시간을 한 게 되죠. 자, 이렇게 제가 24개월, 2년을 꼬박 채웠어요. 저는 뭐 휴일, 주말, 뭐 명절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매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24를 곱해볼게요. 자, 24를 곱하면 11,520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통번역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통번역대학원을 들어가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면, 통번역대학원에서는 제가 한 7시쯤에 대학원에 가서요.
아침에 이제 한국어 신문 읽고 영어 신문 이제 커버 투 커버 다 읽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단어 공부도 하고 뭐 통역 연습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시에 수업을 들어갔어요. 9시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서 보통 하루에 수업 듣는 시간, 스터디하는 시간, 과제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 한 13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근데 통번역대학원 다닐 때도 뭐 과외하고 뭐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빼고 그렇게 썼던 시간들 다 빼고 한 13시간 정도를 공부하는데 하루에 썼습니다. 그러면 13시간씩 일주일에 7일이라고 하면 근데 이때는 주말은 수업이 아예 없었고 또 스터디도 주말에는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보통 개인 공부를 하거나 뭐 과제를 하거나 이런 데 썼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주말은 뺄게요. 그러면 하루 13시간에 곱하기 5일 네, 이게 일주일 학습량이 65시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달을 공부하면 260시간을 공부를 한 거죠. 제가 이걸 또 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또 24를 곱해볼게요. 그럼 6240시간이 나와요. 자, 그럼 6240시간이 자, 아까 제가 통번역대학원 입시 때 공부했던 11520시간에다가 6240시간을 더하면 17760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통번역대학원 끝날 때까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저를 만약에 이 EM님께서 초고수라고 보고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 이후에 족적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통번역을 가르치면서 3시간짜리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서로 또 트랜스레이트하고 표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총 합쳐서 한 3시간 강의 만드는데 한 15시간 정도를 썼어요. 제가 처음에 통역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조금 들어가지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뭐 워드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료를 녹음한다든지 제가 직접 나레이션을 또 했었거든요. 그럼 나레이션 하는 이런 작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면 한 11시간 정도가 순 자료 연구와 이제 강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도 다 이제 저한테 또 학습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11시간 정도라고 한번 칠게요. 한 수업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평균적으로 준비를 했던 수업이 일주일에 한 4개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44시간 정도를 자료 준비와 연구에 쓴 거죠.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분들과 이렇게 인터랙트 하면서도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저 스스로도 깨우치는 것들이 많고 그 순간순간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걸 다시 한번 깨닫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학생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게 떠오르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그 수업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 영어를 접하고 분석하는데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출 시간과 어떤 분석 시간으로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평균적으로 제가 3시간씩 14번 수업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3시간씩 14번 수업을 했으니까 42시간. 자, 그러면 42시간에다가 아까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분석하는 데 쓴 시간 44시간. 자, 이게 일주일에 86시간 정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에세이를 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에세이 첨삭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또 한 수업을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5시간. 그러면 그걸 일주일에 2번 했으니까 10시간입니다. 그럼 96시간이에요. 96시간 동안 제가 영어를 연구를 한 거고. 자, 이렇게 96시간이 일주일이면 제가 이거를 2014년부터 했어요. 그럼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근데 20년 아직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쓴 96시간 곱하기 4 그렇게 하면 한 달이죠. 자, 이렇게 78개월을 했어요. 그럼 29,952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 전에 그 숫자를 더해볼까요? 17,760시간. 그러면 47,712시간 정도를 썼다. 고수에서 오늘의 저를 초고수라고 본다면 좀 쑥스럽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쓴 시간이 영어를 습득하고 익히고 굳히는 데 쓴 시간이 47,712시간이다. 제 영어가 뭐 완벽하지 않지만 당연히 원어민보다 당연히 영어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 정도의 어떤 탤런트와 노력과 이제 시간을 쓰지 않고 저만큼 영어를 한다고 하는 거는 It's an insult to the amount of work that I've done. Because I've been studying English all my life. I started much earlier than my friends.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되게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나는 늦게 영어를 시작을 해서 뭐 운동선수였다가 6개월 만에 원어민이 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죠. 그런데 이게 언어 학습이라는 거는요 never ending journey고요. 그리고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몇 개월 또는 몇 년 만에 초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전 뭐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이것만 해왔는데도 부족함을 느끼는데, 남들이 저보고 초고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저도 제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데 약간 플루언트하다고 해서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약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걸 너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M님께서도 공부를 하시다가 언제쯤 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은 천부적인 언어 재능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했던 시간만큼 거의 5만 시간 가까운 시간을 영어에 미친 듯이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언어적인 감각이 지금 시점에서 제가 영어 고수의 반열에 올랐다고 기준으로 삼았던 그 통번역대학원 입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EM님이 그때 저보다 영어 감각이 나쁘다면 5만 시간으로는 택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딱 정해놓고 어떤 그 기간 안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계속 쌓아가다 보면 그 지점은 옵니다. 중요한 건 그냥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제가 했던 것만큼 막 13시간씩 15시간씩 이렇게 학습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임계치를 채울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영어 초고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EM님께서 영어 공인영어 같은 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저 정도 위치에 오면 공인영어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공인영어 만점이라서 영어 고수다,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공인영어 만점들 중에서도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영어를 가지고 뭐 고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수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공인영어 만점인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면 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영어가 만점인데도 밸런스가 안 맞거나 문제풀이만 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지식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게 문화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텍스트는 잘 보는데 좀 말랑말랑한 회화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공인영어 만점자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고수다, 그게 고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초고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또 쉬울 것 같습니다. 고수들을 앉혀놓고 영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초고수다. 일단은 저를 초고수라고 아까 전에 칭하시고 이제 봐주셨기 때문에 사실 좀 쑥스럽지만 제 위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학생분들이 공인영어 만점 나오는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초고수라고 스스로를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어민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원어민 아니기 때문에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돼야 소위 뭐 초고수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법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EM님도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 정도 단계일 때 하면 좋은 그런 학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어민이 아니라면, 내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어민과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항시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 때문에 원어민들과 이렇게 부대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학습자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고수의 그런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라면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원어민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라.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화상 영어 이런 어플들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특히 고수들이라면 정말 뽕을 뽑아낼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어떻게 빨리 물어봐서 내가 다음 거를 또 물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고수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디오북하고 뉴스를 항상 듣고 다녀요. 거의 항상 듣고 다니는데 저는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펼쳐볼 수는 없으니까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디오북을 들어요. 그렇게 듣다 보면 이게 원어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저도 들으면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계속 깨달아요. 저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저는 바로 기록을 해요. 하다못해 그 초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운전 중이니까 이제 제가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서 그 초를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제 표현을 모아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걸 해왔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걸 말하고 싶을 때 찾아가지고 바로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가는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전에 제가 앞서서 뭐 어디오북이나 뉴스 같은 거는 이제 듣고 나서 좋은 표현이 있으면 기록해 둔다였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맛깔나게 정말 한국어 모국어 구사자가 아니면 이런 문장 못 말하겠다 싶을 정도의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어떤 여자랑 처음 딱 만났는데 둘이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까 핑크빛 장난 아니더라 둘이.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야, 너네 아까 핑크빛 장난 아니던데? 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를 자, 영어로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다 영어로 해보세요, 이거. 자, 보통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you two pink 이러다 맙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미드를 보다가요 I noticed you had a spark with her. Hey, I noticed you had a spark with her.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해봐요. 야, 너 아까 걔랑 스파크 튀더라? 이 표현을 딱 듣고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걸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럼 아까 같은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아까 핑크빛 장난 아니던데? 자, 이거 한국어 원어민이 아니면 야, 너 아까 둘이 핑크빛 장난 아니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변칙을 막 쓰면서 한국어 구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어 원어민 구사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장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걔를 기록해 놓으세요. 핑크빛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 다음 영어를 have a spark with someone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 핑크란 단어도 없었고요. spark라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핑크빛 기류 또는 핑크빛 이런 식으로 제가 옮긴 거죠. 그 원어민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다시 원어민스러운 영어 표현 a spark with her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내가 보는 영어가 그렇게 어려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상급자라고 막 폼 잡고 어려운 문장 이런 거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 딱 보더라도 역으로 접근을 하는 습관을 키워보다 보면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놓치면 원어민스러운 감각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밥 먹듯이 맨날 한다.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원어민과 사고방식이나 영어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유사해진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교포인 줄 알았어요, 원어민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 막 정말 손사래를 치거든요. 대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준 원어민급 정도로 봐주십시오. 그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위치까지 오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관리하고 그리고 꾸준히 기록하고 이렇게 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Language learning is a lifelong journey예요. 이거를 내가 뭐 단숨에 끝낸다, 몇 년 안에 끝낸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영어 초고수라고 부르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내가 그 recognition을 쫓아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아마 좀 금방 지치고 되게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수반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원 준비를 할 때는 명문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저한테 목표였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영어 학습이 따라온 거고,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 그 목표를 제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와서는 제가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영어를 계속 갈고 닦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수반되어 따라온 거지, 제가 막 의식적으로 막 5만 시간을 채워야지 이런 식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렇게 한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래서 초고수로 가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엠님께서 충분히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오셨고, 또 약간 어떤 정체기 같은 걸 느껴서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해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중급자에서 고수가 된 거랑 똑같은 과정을 더 길게 반복하시면 돼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을 즐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EM님의 영어 상담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이번 영어 상담소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드렸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어 상담소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상담소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담은 영상 또는 음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음성보다는 영상을 보내주시는 걸 제가 선호하고요. 영상은 보내주실 때 이렇게 세로로 찍어서 보내시는 것보다는 가로로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더 좋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